안녕하세요. 저희 레츠코메리카 채널에선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요즘 우리들을 위해 이름하여 방구석 그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림, 명화, 미술관, 작품 이런 예술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만땅이에요. 겁부터 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배경 설명과 작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그림이 확 쉬워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했거든요. 오늘을 위해. 자, 특히 요즘에 어디 한번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문화생활은 특히 그렇고요.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방구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방구석 하면 어떠세요? 좀 편안하죠?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여러분 누우셔도 좋아요. 자,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또 재미있는 그림에 관한 설명들 한번 볼게요. 자, 첫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작가와 그림들 궁금하시죠? 자, 이름하여 행복 충만. 자, 행복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행복을 불러줄 그림을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이 좀 강렬하게 오시고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은가요? 자, 강렬하고 원시적인 색감, 또 자유롭지만 확신에 찬 선, 자, 색채의 마술사, 야수파의 창시자, 피카소의 라이벌, 숨가쁩니다. 자, 특유의 화풍으로 수많은 스시거를 만들어내며 20세기 회화의 장르 혁명을 받아왔던 앙리 마티스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티스의 작품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왜 마티스의 그림이 행복해 보인다고 할까요? 마티스 작품 속에서만 있는 특유한 순수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두고요, 해피 아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 행복을 그리는 것이 특이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가 살았던 그 시기와 장소를 좀 떠올려 보면요, 이야기는 확 달라져요. 마티스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더구나 전쟁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마티스가 처음부터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 초기 그림들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프랑스 부유한 있는 집 집안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지 않아요. 쌀집 아들이에요. 곡물상인 있는 집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마티스에게 변호사가 될 것을 바랬어요.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있는 집 자식들. 자, 실제로 마티스가 법률 공부를 하고요, 법원에서 일을 했다고는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가 2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심한 맹장염을 앓게 돼요. 스스로 회복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지루하지 말라고 선물을 가져다 줘요. 바로 그게 그의 인생을 바꾼 물감통이었습니다. 그 후에 마티스는 이 선물들이 일종의 파라다이스였다고 말해요. 자신이 직접 만들어내는 세계에 빠져든 그 마티스는 22살, 사실 예술가들 그 신동이 많은 그런 당시에 22살 나이로는요, 좀 늦었어요. 예술가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지만 역시 부모님들은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되게 크게 반대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예대를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티스는 긴 설득, 장고의 대화 끝에 아버지의 허가를 얻어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직 클래식한 화품들을 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들이 크게 특이한 그림들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림 보시면 느끼셨듯이, 자, 아버지가 이렇게 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는 마티스가 대학 초기 작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들과는요, 그림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아주 차분한 정물화를 그렸어요. 많이 보셨던 작품들일 거예요. 하지만 점차 지나면서 자신의 화품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빛, 색, 마티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잠시만요. 행복 그림 마티스를 이야기하려면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화인데요. 손예진처럼 이쁘지는 않지만 남자들에게 밥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땅도 사준 러시아의 멋진 누나. 자, 저에겐 언니입니다. 레카리나 2세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하고 갈게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요. 그림 잘 사주는 예쁜 누나입니다. 예카리나 2세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황태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요, 러시아로 오게 돼요. 자, 막상 근데 러시아에 도착해서 따단 보니 남편이 별로예요. 왕이 될 만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자, 그런데 또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쁘고 똑똑했고 야망까지 있었던 레카리나 2세는요, 결국 자기가 직접 왕이 되기로 합니다. 멋있어요. 그쵸? 걸파워입니다. 종교도 러시아 종교로 바꾸고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개명하고요. 거기에 러시아어까지 마스터해서요,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가득 받게 됩니다. 결국 멋있어요. 남편 표토르 3세를 몰아내고요, 왕위에 오르는입니다. 자, 성공했어요. 자, 황제가 된 레카리나 2세는요, 러시아를요 유럽의 변방국에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고 크림반도도 뺏어옵니다. 폴란드도 멸망시켰고 이것저것, 자, 모든 것을 다 향상시킵니다. 상공업도 진흥시켰고요, 학교도 세우고 발레도 형성합니다. 아무튼 엄청 많은 일을 해서요, 아직까지도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레카리나 그 황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좋아하는 게 또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자였습니다. 레카리나는 67살까지 살았는데요, 죽는 날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남자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정혜인처럼 잘생긴 남자부터 싸움 잘하는 장군, 그리고 똑똑한 신하들까지. 레카리나는 일단 한번 사귀면요, 남자들한테 헤어지게 되더라도 땅도 주고 영지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걸 다 줍니다. 자, 심지어 헤어져도 관직도 줬다고 하네요. 무척 쿨한 언니이십니다. 멋있어요. 멋있고 예쁜 건 다 좋아하셨는지 특히 그림을 사 모으는데 취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야금야금 그림을 모은 게 2,500여 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되었답니다. 조금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은요, 영국 대형 박물관, 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을 꼽히는 엄청 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마티스와는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그림 보면서 이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마티스의 그림들 보시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여왕 레카리나 2세가 모은 그림들이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제일 작품이 많은 작가는 바로 앙리 마티즈라고 합니다. 이 멋진 언니에게서 마티즈의 왕팬이 되셨나 봐요. 그 박물관에서 작품들이 많기도 하지만요, 또 엄청 강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마티스의 그림들 몇 점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 보셨잖아요. 마티스는 강렬한 색채, 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친구들을 야수파 화가로 불렀어요. 그를 친구들과. 저는 이 별칭이 아주 좀 멋지고 야성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야수파라는 이야기는요, 비판하라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티스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그렇게 야수파라고 불리우는 거를 좋아해서요, 스스로 야수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색채가 강력했는지 마티스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절친 피카소는 입체파 화가예요. 마티스 뱃속에 태양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자, 이 표현 또한 너무 멋있지 않나요? 뱃속에 태양이 있다니. 우리 뱃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배고픔만 들었나요? 그림 하나하나씩 이제 보는데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마티스의 그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작품, 자, 유명한 세 작품을 좀 봐볼게요. 러시아의 부자, 자, 슈즈킨이란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마티스에게 초록색 조화라는 그림을 한 점 샀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그림이 배송됐는데, 글쎄, 이게 배달이 잘못된 건가요? 온통 새빨간 거예요. 심지어 제목까지 붉은색 조화로 바뀌어서 온 거예요. 붉은색 조화. 아니, 이런 작품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마티스는 실제 보이는 색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이 담긴 색채를 활용했다고 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좀 스토리가 있어요. 이때 당시 슈즈키는요, 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산 슈즈키를 위로하기 위해 원래 사용했던 초록색이 아니라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빨간색을 활용한 거죠.
바로 테라피, 지금 뭐 말하면 아트 테라피, 예술 치료 뭐 그런 차원인 거죠. 아무튼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빨간색 밑에 초록색이 칠해져 있는 걸 살짝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요, The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림 보면요, 차가운 파란색으로 가득 칠해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숨이 좀 턱하고 막히죠.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아내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어요. 아내는 의자에 갇힌 듯한 자세로 앉아서 또 감정이 없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창틀에 프랑스어로 no라는 뜻의 non, none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단박에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남편과 부인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지었나 봐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자, 그림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붉은색의 조화, 더 컨버세이션에서도요 좀 강력하고 강렬했지만 이 그림은 바로 더 댄스입니다. 춤. 자, 마티스는요 빨간색 사람, 파란색 하늘, 초록색 땅, 이 세 가지만 그려내서요 인간의 원초적인 기쁨과 쾌락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원시 시대의 뭐 종교식 같은 뭐 이런 무의를 표현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요 진짜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싶어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저도 러시아에 가서 이 직접 감동을 좀 느끼고 싶네요. 자, 언젠가 우리도 마음껏 또 여행을 하고 그렇게 될 날이 있겠죠? 다시 마티스의 행복 그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마티스의 삶의 기쁨. 자, 지금 보시는 작품, 저 보이시죠?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을 보는데요. 자연과 사람의 경계에 모호한 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선명하고 강렬한 색들을 좀 사용했는데요. 마음껏 뛰놉니다, 사람들이. 그 뛰노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환희가 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을 그려넣은 듯한 작품으로 마티스의 정수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 발표 후 언제나 그렇듯 마티스는 불쌍해요. 거센 비판을 받아요. 당시 유럽 사회는요 전쟁의 위험과 함께 많은 불안과 또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 마티스의 작품은 사회적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기쁨과 밝은 분위기만 담아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어요. 좀 그림이라서 보면서라도 행복하면 좀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사회의 시선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고집하면서 아프리카 여행 경험으로 이 전 작품보다 더 강렬해집니다. 그러면서 1910년대 전후로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마티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한 색채, 자, 지금 그림 좀 나가고 있는데요. 엄청 어두워집니다. 대상이 지금까지 자신이 선보였던 순수하고 밝은 분위기와 좀 사뭇 다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 마티스는 다시 자신의 밝고 순수한 작품의 세계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후로 이전보다 더 밝고 순수한 작품을 보면서 그의 작품에서 우울함을 갖는 건 어려워졌어요. 너무 좋네요. 드디어 우리에게 행복 그림을 주는 마티스는 행복 그림 전도사로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차 대전이죠. 자, 하지만 이 시기 마티스는요 1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계속 밝은 그림을 그려요. 사람들은 마티스가 의도적으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독재를 위해 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히틀러, 특히 입체파와 야수파의 그림이 저질 작품이라고 히틀러가 말했거든요. 그래도 위기의 프랑스에 남아 창작 활동을 했어요. 마티스는. 전쟁이 끝나고 유럽에 평화가 찾아왔지만요. 마티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요. 자, 바로 그가 위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암의 전이 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수술 여파로 휠체어와 병상 생활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마티스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신체적 도전에 가까운 일이 되지만요. 자신이 처한 신체적 이런 비관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행복에 대한 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또 깊고 또 밝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유롭지만 확신에 찬 그 선을 그려냅니다.
자, 세간의 비판 속에서도 또 뭐 세상에 없던 밝음과 순수함을 담아내려 했던 마티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맞이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티스의 그림들과 그가 했던 마지막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티스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균형 잡힌 때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지쳐있는 이에게 휴식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말을 앙리 마티스가 남겼습니다. 정말 그의 그림처럼 그의 마음도 행복을 원하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야말로 행복 전도사, 행복 마티스의 삶과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를 우리들이 정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자, 그러면 오른손가락 하나 준비해 보실까요? 자, 구독 꾹 한번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